안 오신 분이 정남권, 소양, 김서연 학생이 2명이네요. 김소희, 김소라, 김유현, 김윤경, 김지혜, 김태현, 이하정, 이서령, 문기, 박성은, 박소희, 은지, 박재희, 박지선, 이서린, 백수신, 신유진, 여정아, 오정연, 윤신영, 이민아, 이별인, 이성원, 이지민, 이현비, 장유빈, 전지연, 정하연, 정유라, 정혜윤, 조은아, 차민주, 최하연, 최현. 다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기본과학2 수업을 맡게 된 상현철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이번 학기에 있을 오리엔테이션 수업 계획서 보고 조금 진행하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어떤 것들 배웠는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이번 학기에는 기본과학 수업을, 이건 죄송해요. 다른 거였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네, 기본과학 2이고, 이거는 2학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혹시 질문할 거, 혹은 수업 때문에 결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제 연락 제역이 있으니까 연락처 보고 저한테 시간 관계 없습니다. 저는 6시 이후에 연락하지 말 이런 거 없으니까 시간 관계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썼던 거,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지난 학기랑 똑같이 출석 20점, 그리고 화면이 보이나요? 안 내려가는 것 같지, 왜? 네. 화면 내려가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누가, 아예 안 움직입니까? 잠깐만요. 여기 화면에도 안 나와서. 왜 이렇지? 네. 그래서 지난 학기하고 마찬가지로 출석 20점이고 중간기말은 30점, 그리고 수시평가 지난번에 2번 치셨잖아요. 수시평가 2번 친 걸로 해서 6주차, 13주차에 10점씩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고 할 때 뭐 부정행위나 이런 게 사실은 다 볼 수 있는데 지나게 저는 그냥 뭐 몇 점 안 돼서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넘어갔는데 다행히 그 학생들이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들 2명이 더 부정행위를 했는데 성적이 제일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됐는데 그냥 일단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계속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셔야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 꼭 여러분들끼리 서로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뭐 간호학과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취직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조금 서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기말은 똑같이 객관식으로 해서 30점 진행하고, 그리고 그 출석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각 3번은 결석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를 꼭 제 시간 안에 들어주세요. 그게 지각 처리가 되면 3번을 하게 되면 그 결석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뭐 아예 일주일이 지났는데 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여기 저희 LMS에는 지각으로 뜨는데 그거는 결석이거든요. 그거는 결석이기 때문에 교수님 여긴 지각 떴는데 왜 이거 결석 처리해서 제 성적이 떨어져 깎였나요? 이런 그 문의는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스템에만 그렇게 뜨는 거, 실제로 학교에서 처리하는 거는 아예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는 결석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공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안에 좀 수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내규칙에 따라서 출결로 인정받는데, 뭐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했을 때 이게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감염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투약, 그리고 수혈, 개인위생, 그 다음에 피부 통합성, 상처간호 드레싱, 그리고 뭐 ROM 같은 거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휴식과 수면,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9주차부터는 체온 유지와 산소화에 대해서, 그리고 영양을 주고 나면은 배뇨 배설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임종간호, 영적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기말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약을 보면은, 이 약물 투약은 간호사들이 실제로 직접 간호 활동을 하는 시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약입니다. 뭐 경구로 투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경구적으로 뭐 IV, 정맥의 삽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팔에 뭐 수액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 라인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뭐 수액을 통해서, 혹은 뭐 근육 주사도 있고요. 그죠? 뭐 정맥 내 주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하 주사, 뭐 피내 주사, 뭐 이런 것들도 뭐 투약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 투약을 할 때 간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간호사의 책임은 어떤 건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대상자에게 약물 투약을 할 때는 이 약물을 왜 주는지, 이게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을 투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나중에 파이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시간, 경로, 대상자, 용량, 하나 뭐죠? 정확한 약물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그렇게 맞아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투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서 나오다시피 작용 기전, 그리고 약물 유형,
이게 뭐 수액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뭐 바이알이나 앰플로 되어 있는지 혹은 경구 투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알약인지 캡슐인지 가루약인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경로별로 해서 투여 경로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고 근육으로 투여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고 또 뭐 피하 주사로 줬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약을 위한 안전수칙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파이브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구 투약 그리고 수혈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비경구 투약은 뭐 금방 이야기했던 뭐 정맥내 그리고 뭐 피하 피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수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수혈을 할 때 꼭 수혈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혈을 할 때도 부작용이 굉장히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혈을 할 때도 간호사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수혈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검사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혈액형 검사해야 되잖아요. 뭐 AB형 피를 O형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혈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혈액형부터 해서 RH 타입, 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혈을 하는데 이 수혈을 할 때 반응과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개인 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기본 간호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재밌어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임상에 가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이 개인 위생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위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병동에, 다른 임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직접 간호 활동 시간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침상 목욕을 하게 됩니다. 침상 목욕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도 감겨주고 구강 간호, 오랄 케어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회원부 간호 이런 것들도 다 개인 위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강 간호는 어떻게 하는지 등 간호 같은 경우는 욕창 방지 때문에 등 마사지 같은 거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2시간마다 우리가 포지션 체인지 그 자세 체위 변경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서 등 간호 이런 것들이 나오고 머리도 감겨줍니다. 이 위생이 굉장히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은 위생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이 사람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한다거나 머리를 계속 감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이 필요 없는 그냥 그 샴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샴푸만 부어서 머리 감기고 그냥 드라이기로 바로 말리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침상 세발도 하고 그리고 폴리카테터, 유치도뇨관 이런 것들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회원부 간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부 통합성, 그리고 상처 간호 드레싱 이런 거를 할 건데 우리 상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알게 돼요. 뭐 개방성 상처인지 단순 자상인지 아니 열상인지 찰과상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 상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당연히 영양이 중요하겠죠. 영양 그리고 산소가 잘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직접적으로 뭐 어디에 노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간호 과정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또 상처마다 드레싱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냥 뭐 찰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물로 씻고 아니면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매야 되겠죠. 슈처를 하고 뭐 드레싱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창 같은 경우는 또 욕창은 뭐 스테이지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드레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욕창이 발생할 때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욕창이 발생할 때는 체위 변경을 적절하게 해줘서 그 서큘레이션 그 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순환이 잘 안 되고 한쪽에 계속 뭐 압박을 받고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상처가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사정하게 되고, 또 욕창과 관련된 간호 과정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 욕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뭐 핵심술기 시험을 치겠지만은 욕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욕창 때문에 그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감염으로 이어져서. 네. 욕창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ROM, 뭐 관절 범위 운동, 그리고 뭐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동,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 보면은 정형외과적, 교통사고가 나서 정형외과적으로 뭐 수술을 받았다,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과 관련된 영향들을, 이제 인체에 미친 영향들을 우리가 알아볼 거고, 또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간호 과정도 당연히 따라오고, 관절 범위 운동,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 재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살면서 뭐 골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대가 끊어져서 다쳐본 사람이 있다든지, 장기간 이제 이 부목을 대고 뭐 못 움직여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오래 이 부목을 대고 쉽게 말해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이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살도 빠지고, 그쪽 부분에 뭐 근육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손도 처음에 잘 안 움직입니다. 뭐 발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관절 범위 운동을 합니다. 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츰차츰 운동을 시켜서 뭐 이렇게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그런 게 ROM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워볼 거고, 또 신체 역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행 보조기구, 뭐 목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보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휴식과 수면. 휴식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상자들이 회복하는데 영양도 중요하고요. 치료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수술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맞죠? 다 중요한데, 이 휴식이나 수면, 이런 것들도 그 대상자들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수술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약 쓰면 뭐예요? 이 사람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리커버리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과 수면도 이 한 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을 건데, 그래서 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고 갈 겁니다. 뭐 공기도 있고, 빛도 있고, 소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수면과 각성 주기, 뭐 여러분들 REM, 렘 수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잠깐 다룰 겁니다. 네. 그리고 수면 장애, 뭐 불면증, 과다수면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면 장애의 종류를 우리가 좀 보고 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간호 과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간호 과정 다 있어요. 피부 통합성, 욕창과 관련된 간호 과정도 있고, 그리고 뭐 금방 수면 장애도 있었고, 그죠? 뭐 간호 과정은 보통 다 따라오게 됩니다. 상처도 있었고, 네. 그다음 체온 유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또 나옵니다. 체온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조금 했었죠, 그죠? 조금 다루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온 조절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발열 단계 뭐에 대해서도 각각 증상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단계에서 뭐 춥다고 해서 계속 뭐 이불을 덮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단계가 있고, 이불을 벗겨야 되는 단계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에 따른 증상과, 그리고 우리가 간호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온요법과 냉요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보면은 우리가 얼음찜질하죠, 그죠? 뭐 경기가 끝난 뒤에 아니면 뭐 교체하고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
얼음 같은 거를 이제 관절이나 근육 같은 데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요법인데, 우리가 보통 뭐 허리가 삐끗했어 이래가지고 뭐 아니면 운동을 과하게 하고 몸이 뻐근해 그러면은 그 따뜻한 물에서 푹 이렇게 그날 따뜻한 물에서 막 반신욕을 하고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욕법과 냉욕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고 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한 날에는 오히려 차가운 물로 뭐 씻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어,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내가 씻는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온과 냉의 효과를 배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온 유지와 관련된 간호 과정들도 알아보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화, 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전에도 우리가 이 호흡, 바이탈 사인 이야기하면서, 활력 징후 이야기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갔습니다. 1학기 때. 그래서 여기서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호흡의 생리적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어떤 게 정상 호흡인지, 그리고 어떤 게 비정상 호흡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체인 스트로크 호흡 같은 경우는 비정상 호흡이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체인 스트로크 호흡 언제 해요? 체인 스트로크 호흡을. 보통은 뭐 임종 전에 그런 체인 스트로크 호흡이 나타나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산소화와 관련된 간호 과정, 산소화. 뭐, 뭐 산소화도 있죠. 숨을 못 쉬는 대상자들에게 임상에는 처음에는 뭐 나잘 캐뉼라, 비강으로 이렇게 코에 나잘 캐뉼라를 먼저 주고, 안 되면은 뭐 마스크를 씌우죠. 이게 한글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완전 제호흡 마스크인가요? 리저브백 뭐 이런 거 씌우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기관 내 삽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와 관련된 간호 과정, 그리고 흉부 물리요법, 심호흡, 기침, 타진법, 진동법, 체위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이걸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임상에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심호흡 하세요. 그리고 기침하세요 하고 등 두드리고, ICU에 중환자실에 있는 대상자에게 여러분들 뭐 흉부 물리요법 가슴 이렇게 두드려주고 객단 배출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숨쉬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앉혀주고 이렇게 해서, 누우면은 이제 오히려 그 폐에 물이 많이 차니까 앉혀가지고 뭐 숨을 더 잘 쉬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 소별 대사 과정. 뭐 우리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이 영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식사 보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면서 이거 조금 더 드셔야 돼요. 이런 게 몸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양 소별 대사 과정, 그리고 영양에 미치는 요인들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또 영양 요구, 뭐 예를 들어서 강경화가 있는 대상자들, 강경화의 그런 어떤 그레이드, 등급에 따라서 어떤 대상자는 단백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대상자는 단백질을 주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영양 장애의 종류별 원인을 설명해야 돼요. 요즘에 좀 이런 게 많죠, 그죠? 뭐 요즘에 막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뭐 프로필 찍기 전에는 이틀 전부터 물도 안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뭐 바디 프로필 찍으신 분도 계신데, 뭐 근육도 되게 뭐 몸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 뭐랄까요, 좀 안쓰러워 보인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해요. 어떻게 망가지냐면 뭐 오히려 몸에서 뭐 영양 이거를 못 받아줘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서 병원을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백질만 먹고 뭐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줄이고 뭐 이런 절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양 장애, 그러니까 뭐 거식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고 갈 겁니다.
뭐 열심히 안 적어도 됩니다. 손에서 볼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뭐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자, 그 다음에 배뇨 배설에 대해서 볼게요. 어, 영양분 섭취를 해줬으면 당연히 뭐 소변으로도 나오고 대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전이 있는지 뭐 여러분들 생리학 배웠잖아요. 그죠? 생리학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혹시 뭐 마이크 누가 켜서 대답해도 됩니다. 뭐 꼭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됩니다. 어쨌든 이 생리학 배우셨으면은 이 신장에서 그 소변이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 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배설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과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배뇨 배설과 관련된 간호 과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기서 이런 거 배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화장실에 가니까 그냥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남자들은 50세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50세 이상의 50% 정도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를 좀 생깁니다. 그런 질병이.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저희가 환자들한테 뭐 이분 환자들이 전립선 약을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뭐 화장실에 물이라도 좀 틀어놓고 소변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물소리 들으면 막 소변이 마렵고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나올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소변은 잘 못 볼 때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배설이 잘 안 될 때, 배변을 잘 못 볼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뭐 어떤 호흡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소하게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뭐 이제 이 뒤에는 인공도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소변줄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수술할 때 보통 이 소변줄을 꽂습니다. 소변줄 꽂고 나서 나중에 빼고 나면은 이 요도 관략근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났던 게 다시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뭐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가 있어서 뭐 대상자들이 환자들이 선생님 소변 잘 못 봐요. 소변이 안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 물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케겔 우리 그런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그런 케겔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략근을 운동을 시켜줘가지고 뭐 배뇨 배설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간호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공 도뇨, 뭐 단순 도뇨가 있고 유치 도뇨가 있습니다. 뭐 수술이 끝나고 소변줄을 뺐는데 소변을 계속 못 본다. 그러면 다시 이 방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 도뇨, 일시적으로 소변줄을 잠깐 꽂아서 소변 빼고 다시 빼는 그런 단순 도뇨가 있고, 다시 이제 지속적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이제 소변 양을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빼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하는 유치 도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장도 잘 아시죠, 여러분? 뭐 해장 내시경 할 때 뭐 이렇게 먹는 거 먹잖아요. 물로 된 거. 아니 요즘에는 뭐 알약으로 된 것도 먹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배우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영적 건강과 임종 간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혹은 대상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조금 뭐 좀 작은 중소병원, 뭐 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잘 없는데 조금 이제 국가에서 뭐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 혹은 큰 상급 3차 종합병원 이런 데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 있으면 실제로 그냥 병동보다는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 뭐 중환자실이 더 많겠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뭐 죽음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처음 나가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중환자실에 실습 나갔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보던 환자가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괜히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봤는데 막 내가 눈물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럴 거예요. 네. 또 뭐 그럴 때 저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지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늘 보던 일이 돼서. 그래도 뭐 죽음을 앞둔 대상자나 혹은 그 가족들도 우리가 간호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종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측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존엄사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인데 예전에 연세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기관 내 사건을 뽑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뭐, 그 뭐죠? 작년에 했던 드라마 그 손예진하고 현빈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죠? 제목이? 뭐죠? 채팅방 사용해야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뭐죠? 사랑의 불시착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사랑의 불시착. 좋습니다. 네. 그, 보면 사실 손예진이 죽으려고 외국에 가서 막 이렇게, 맞잖아요. 안락사, 이렇게 존엄사를 하려고 막 선택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맞죠? 예, 그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내가 죽고 싶다 해서 뭐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존엄사, 안락사가 이게 뭐 네덜란드인가 이런 데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존엄사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뭐 이런 우리가 윤리적, 법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암묵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부터 가족들 동의하에 그냥 뭐 기관 내 삭간은 유지한 채로 그 인공호흡기를 종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임종과 관련된 간호 과정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임종과 관련된 간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 임종 때 우리가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그 가족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한 뒤에 사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심장이 멈추니까 혈액순환이 그죠? 안 되면서 산소화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략근도 열리면서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근육이 강직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치 이런 걸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후 처치하는 것보다는 뭐 사망을 하게 되면 영안실이나 우리가 이런 데 연락해서 보통은 거기서 다 모시고 가죠, 이분들을.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임종 간호에 대한 우리가 영상 같은 걸 보고 우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진짜 되게 무덤덤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처음부터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진짜 엉엉 우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해서 15주 차에는 기말고사 하고 끝날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직 수업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채팅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쵸.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이름만 이야기하고. 저랑 같이 수업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다들 처음이시죠? 맞죠? 예. 저는 2018년부터 학교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기본간호학하고 간호관리학입니다.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잠깐만. 저는 12년 차 간호사이고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로 10년 일했고요. 그 다음에 심장 뇌혈관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실, 그러니까 혈관 촬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취업과 관련된 것부터 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업과 관련된 거 아니면 학과 생활하고 관련된 거 개인적인 것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지난 학기 때 우리가 뭘 배웠는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 움직이시지?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메타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메타 패러다임 네 가지죠. 간호, 인간, 건강, 환경 이 네 가지가 우리 메타 패러다임의 주된 네 가지죠, 그죠? 그래서 뭐 간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자마다 간호는 뭐다, 인간은 뭐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환경은 뭐 어떻고 그래서 뭐 오레메 자가 간호 이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나이팅게일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베플러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 잠깐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갔고 그 다음에 뭐 간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 다섯 가지 그죠? 기억납니까? 간호 과정, 사정, 계획,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고시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좀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 했어요.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구두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록과 관련된 법적 책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당연히 공인된 약어와 기호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자기 병원들 안에서 쓰는 그런 약어나 기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기 때문에 공인된 약어와 기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간헐적 위관 역량, 그죠? 그 비위관 삭관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위관 삭관 시험 쳤나요, 혹시? 그런 거? 핵심 술기 이런 거 시험 안 쳤어요? 모릅니까? 그 콧줄 꽂는 거.
몰라도 됩니다. 네. 나중에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위생하고 그리고 간헐적 위관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탈 사인에는 뭐가 들어가죠? 뭐 혈압, 체온, 맥박, 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어떤 게 들어가요? 그쵸? 호흡이, 좋아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기 싫으면 채팅으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면은 활력 징후, 뭐, 많이 배웠죠.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면은 우리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죠? 체온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있고, 또 뭐 추운 기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맥박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죠? 체온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잠깐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도 하겠지만은 체온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알아봤었고, 우리 그리고 이 활력 징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간호사라서 아는 게 아니라 간호학과 학생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지나가다가 졸업하기 전에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잠깐 뭐 우리가 맥박은 혈압계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뭐 맥박 정도는 우리가 짚어볼 수 있잖아요. 호흡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보고 우리 여러분들 CPR 교육 다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징후와 심통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진단검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피검사도 있지만, 엑스레이,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뭐,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도 있고, 그죠? 뭐, CT 검사, 이런 진단 검사를 할 때, 하기 전과, 중과 후에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체 수집을 할 때는 객담을 수집할 때 어떻게 하고, 혈액을 수집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감염 관리였죠, 그죠? 감염 관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졌지만 이 감염 관리에 대해서 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염 회로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감염 회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감염 회로? 감염 회로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염 회로. 네, 상을 좀 주겠습니다. 맞추신 분한테. 컨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한테 제가 감염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상을 좀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감염고리. 책을 보면서 재빨리 채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 6단계로 나눴죠, 그죠? 네. 감염이 일어나는 6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임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제일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됐을 거 누구죠? 추예한 학생, 병원체, 병원서 탈출구, 전파 경로, 침입구, 숙주의 감수성.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죠? 침입. 조금 병원소가 뭐죠? 자, 그래도 먼저 적어 주셨으니까. 자, 감염원, 병원체, 감염원이죠. 그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게 있습니다. 추예한 학생 저한테 나중에 그 카톡 좀 따로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감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장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양이나 음식, 동물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탈출구가 있습니다. 탈출구. 숙주에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미생물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저장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뭐 혈액이나 피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전파 방법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전파 방법. 직접 전파인지, 보통 간접 전파인지, 그죠? 공기를 통해서 전파하는지, 매개물을 통해서 혹은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지, 그죠? 뭐 직접 전파는 뭐 우리 미생물이 직접 접촉하는 거, 뭐 입맞춤도 있고, 뭐 악수도 있고, 그죠?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되는 게 직접 전파고, 간접 접촉은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뭐 매개체도 생물 있고 무생물이 있겠죠. 무생물 매개체는 옷이나, 그죠? 의료기구나, 음식이나, 물이나, 뭐 조리기구나, 의료기구나, 뭐 혈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생물 매개체 전파를 할 수가 있고, 생물 매개체, 여러분들 아는 뭐 박쥐, 그죠? 코로나 이런 거 박쥐, 그다음에 파리, 모기, 뭐 또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공기 전파가 있겠죠. 비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끼라고 하잖아요. 예. 공기 전파, 비말 전파가 있는데 뭐 공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가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비말 전파, 말을 한다, 침을 튀긴다, 기침을 한다, 재채기를 한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침입구가 있죠. 침입구.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그죠? 보통은 이제 미생물이 탈출했던 탈출구하고 보통 되게 같은 경로입니다. 그죠? 뭐, 입에서 입으로, 그죠? 뭐 이렇게, 피부에서 피부로. 보통 우리가 이 피부는 1차 방어선이긴 한데, 피부가 손상이 되면 침입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는 방어를 해주는데 피부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균이 들어가면 침입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뭐 혈액, 피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감수성 있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감수성이 있다, 예민하다. 그럼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 그죠? 면역이나 방어 기전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감염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내과적 묵윤법, 외과적 묵윤법,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내과적 묵윤법, 외과적 묵윤법, 보통 외과적 묵윤법은 여러분이 스리생에서 보듯이 그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그손 스크럽 하잖아요. 손 씻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과적 묵윤법은 그냥 알코올 손 소독제로 비누로 손 씻기 뭐 이런 것들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기구, 고유형 기구, 뭐 저유형 기구, 뭐 오토클레이브 를 돌린다든지 이온가스를 소독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독과 멸균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소독과 멸균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소독과 멸균. 소독과 멸균. 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건 상은 없지만 혹시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있어요? 소독과 멸균의 가장 큰 차이. 아포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균은 아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는 게, 그죠? 멸균이고, 소독은 좀 그냥 뭐 우리가 알코올로 소독하고, 베타딘으로 소독하고, 이건 아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독과 멸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토클레이브, 뭐 이온가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멸균법에 속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전환학기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마치고, 제 수업은 월요일 오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오전이고, 저는 일주일 시간 줄었는데, 중간 빨리빨리 듣고, 그냥 퀴즈도 쉬우니까, 퀴즈도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빨리 쉬세요.
보통 전 아침 9시에 오픈하거든요. 아침 9시에 오픈하니까 뭐 확인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추예한 학생은 저한테 따로 카톡 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어요.